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자, 오늘 한국경제TV 창사 25주년 특집 방송 경주마가 간다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안 그랬던 때가 있나 싶기는 한데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2024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로 들어선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또 그 경제에 복잡한 함수가 작용하고 있는 증시는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물들을 손에 쥐게 될 것인지, 이 거대한 담론을 지금부터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 세 분이 이 거대한 담론을 친절하고 쉽게, 그러면서도 밀도 있게 하나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올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방향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 연준의 금리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 같습니다. 이 약은 약사에게 물어보듯이 금리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출신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출신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진일 교수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푸근한 외모처럼 여러 어려운 경제 개념을 누구보다도 쉽게 풀어주는 경제계의 앤서 토커, 또 등대와도 같은 분입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종호 교수도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과 아마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분 같습니다. 오늘 하반기 디테일한 투자 전략을 아낌없이 풀어주실 하나증권 김옥윤 부장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경주마의 오프닝 공식 질문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증시 환경이 아마도 하반기에 꽤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제 증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한경TV 25주년 축하드리고요. 앵커 말씀하셨듯이 올해 지금 중반 지나가고 있는데, 뭐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올해는 연준이 차선을 어느 쪽으로 바꿀지 안 바꿀지, 어느 쪽으로 바꿀지 1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좀 길게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계속됐던 그 위기 극복 과정의 마무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엄청 달리다가 어느 엑시스로 나가야 될지, 어느 속도를 줄여야 될지, 사실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고속도로 타보시면 들어갈 때도 물론 어렵지만 빠질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마지막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뭐 코로나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했으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뭐 세계가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거의 끝에 와 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럴 때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도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네, 뭐, 잘 버티고 엑싯을 잘해야 네. 고속도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종호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 우리 실물 경제 차원에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물가도 2%대로 내려왔고, 뭐 금리도 고금리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 경기라고 하잖아요. 체감 경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괴리에 대한 설명을 좀 박종호 교수님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평균의 함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평균적인 수치, 국가 단위에서의 경제 성장률 지표라든가 이런 수치들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균적인 수치 안에서 각 산업별, 섹터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요,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그 다음에 AI 분야는 성장률이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반해 자동차 분야는 예년에 기대했던 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가 전통적인 제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들도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독일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귀결되어 있던 분기별 성장률이 많았었지만 실제 독일에서도 IT 분야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치만 가지고 지금의 경제 현상을 전부 다 들이밀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양극화의 기조가 크게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과거의 어떤 뭐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하반기부터 내년 미국 올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이후에 내년에 여러 가지 증시 전망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에 증시를 견인해 왔던 걸 저는 크게 두 가지 힘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섹터가 달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정말 코로나19 기간 못지않게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두 가지 힘이 어떻게 보면 증시와 경제를 끌어왔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지금 AI 관련한 뭐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왔냐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슬슬 좀 고민들을 하는 지경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2023년도 기준으로 엔비디아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3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액이 25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액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전 세계 시총 1등을 했다라는 건 이제는 사실 적지 않은 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과연 어느 대통령이 지금 후보 둘 중 누구도 이제 대통령 한 번 더 되면 마지막인데 과감한 경기 부양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그렸던 정책 기반들에 더 관심을 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를 떠받쳤던 두 가지 엔진에 적지 않은 수정이 있을 것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는 분명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동성을 공급해서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버텨왔던 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8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 구제금융 등 차관을 요청했던 국가가 52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역시 IMF의 차관 등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국가가 66개국이었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 작년 연말까지 IMF의 차관을 요청했던 국가가 100개국이 넘어요. 그러면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 그 펀더멘탈 자체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는데 이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미지 누적된 데미지가 결국 뭐 미국의 경기 부양도 중단되고 AI라든가 기타 산업 섹터에 대해서 주도했던 그 흐름도 중단됐을 때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걱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특히 이제 박종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제 뭐 주식시장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니까 올해 상반기 아마 주식 투자 특히 이제 국내 국장에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소가리도 많이 하셨고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쓴소리도 아마 부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올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시고요. 하반기에는 방향성은 이럴 것 같다. 우리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한 현장감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분야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했지만 주식 시장이야말로 양극화의 극단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한 건 미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M7 중심으로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한테 욕을 먹냐 안 먹느냐는 내가 미국에 투자했냐 혹은 미국의 M7을 추천드렸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극명한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모가 오는 상황이 상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시는 이미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반기가 더 문제예요. 증시는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떨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변수가 지금 닥쳤는데 그게 바로 금리 인하 기조가 굉장히 세게 닥치고 오고 있고 특히 이제 11일 날 CPI 발표 이후에
그냥 금리 인하 방향인데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그 중소형주인 러셀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투자자들이 복잡한 상황이고 심지어 고객분들 동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안심시켜드리긴 했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금리의 변화 속에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 투자 농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어떤 방향 전환을 하반기 일단은 우리 증시의 최대 변수로 지금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우리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 자본의 흐름, 이동을 바로 이 금리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특히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의 금리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내내 참 금리 방향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교수님,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을 갖춰가는 것 같고 우리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CPI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상승률이 낮게 나왔고 정말로 그럼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된 거냐,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하도 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근처에 왔는데 이게 뭐 올해 안에 뭐 저도 예상을 하려면 뭐 한 번 혹은 아까 CPI 말씀하셨으니까 뭐 1.5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숫자도 그렇고 더 그 여건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이 닥칠 위험은 더 많은 나라니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까 수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출로 먹고 살고 잘 되어 왔지만 그거의 반대급부는 외국의 움직임에 약하다는 거이고요. 그건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위기 때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며칠 전에 금통위에서 끝나고 나서 총재님 기자회견 때 기자분들의 질문 그리고 총재님의 대답에도 계속 그런 거와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굳이 법적인 얘기를 한다면 한국은행법에 있는 1조 1항의 물가 안정과 1조 2항의 금융 안정, 그거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좋던 싫던 국회에서 정해서 준 거니까 그걸 그 7분의 금통위원이 각각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약간의 다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건강한 그 서로의 이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혼란이 있지만 방향은 내리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요. 그게 뭐 9월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 올해 한 번 될지 두 번 될지 한국이 먼저 할지 늦게 할지 뭐 그런 고민은 조금씩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당장 올해 몇 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합해서 몇 번 하냐 거기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의 폭이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또 드리기로 하고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금리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이제 근거 지표로 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가 지표가 있고요. 고용 지표가 있겠죠. 미국을 놓고 본다면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예. 아.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네. 원래 공공 부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결정이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요. 매년 연초 때마다 미국의 IB를 중심으로는 작년 연초도 미국 IB가 연말 돼서는 금리 낮출 것이다 연준에서 그랬지만 실제 안 그랬고요. 올 연초에는 미국의 IB에서 올해 5번 가까이도 금리 낮출 수 있다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금리를 한 텀도 낮추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간단해요. 물가 관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물가가 잡혔다라는 확정적인 시그널을 자기가 갖지 않고서는 도대체 뭘로 금리를 낮췄는데 라고 하기가 참 모호성이 있고 해석의 영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를 딱 찍었다. 그리고 2% 물가를 딱 찍어서 바로 그 다음 연준 회의 때 물가를 낮췄다, 금리를 낮췄다가 만약에 공교롭게 그 다음번에 다시 물가가 2%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과거의 전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 물가 상승률을 찍고 그것도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까지가 확인이 돼야 이제는 진짜 물가가 잡힌 것 같습니다라는 확정적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안정감 있고 누구에게도 동의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보인 것이지,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지표상 계속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추세로 귀결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잡힐 것 같으니 미리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리 뛰면 역사에 남는 거예요. 파월은 물가 못 잡은 연준 의장이라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 금리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나마 저도 아까 우리 김진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은 다른 연준 의장과 달리 학자 출신이라기보다는 변호사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이거 파월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경향을 봤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의 함정, 지금 어떤 섹터는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었을 때 2% 조금 상단에 있어도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낮추는 것들을 제스처 상황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연이어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박종훈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뭐 이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폭감 횟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참 공교롭게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의 의지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22년에 금리 인하가 급격히 일어난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뭐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그 존재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시장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외치었지만 파월 의장은 계속 일관되게 데이터 보고할게 라고 계속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7월에 도래하게 되면서 경기 관련돼서는 침체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은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최근 들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 데이터가 확실히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 지수가 베팅을 하고, 어떤 기관들도 굉장히 신중하다가 데이터가 저렇게 바뀌는 걸 보니 이제는 시장의 상방으로 베팅이 되겠다라는 흐름으로 굉장히 기관이 주도하는 이제 상승을 더하는 장이 나오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많이 좀 확신을 갖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김진일 교수님,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네. 선제적인 방향성을 갖고선 움직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22년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사실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일종의 착각 때문에 나중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하는 것도 인상 때 실패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인하할 때는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좋은 건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높은 데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 정도면 컨피던트하지 않냐? 그러니까 컨피던트하다. 근데 왜 하느냐? 모아 컨피던트 이러면서 조금만 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CPI 최근에 나온 거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제 다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아 굿 데이터란 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그게 베터 데이터라고, 영어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 왜 베터 데이터라고 안 하고 모아 굿 데이터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보는 CPI가 좋아진 건 됐어. 그게 베터 데이터고, 이제는 그동안 안 봤던 거,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극화라든지 그런 기존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2020년에 연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하면서 그 경제의 그 포용적인 내용도 하니까, 그런데도 다 잘 될 때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하우징 섹터나 이런 쪽을. 버블리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박 교수님 말씀하신 조심한다고 하는 게 어디에서 우리가 몰랐던 지뢰가 빵 터지는 그런 걱정 때문에 선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너무 하다가는 또 이제 거꾸로 큰 실업이 나오면 그 걱정도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쪽 걱정이 조금 더 부담이 적은 것 같고 너무 빨리 내렸다가 인플레가 다시 오면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은 거 실수한 거 이미 한 거고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낮춰서 또 생겼어. 침체를 유발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근데 너무 늦어서 그거는 타이밍이 또 두 개가 다른 챕터니까 여기는 인플레 여기는 실업이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분야에서 실수하는 게 영어 수학 골고루 틀린 게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내러티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이 그 똑같은 분야에서 두 번 연속 실수. 그러니까 뭐 그동안 얘기하는 뭐 에클르세의 실수라든지 볼커의 실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실수를 피하는데 어느 쪽을 더 부담 갖느냐 하면은 인플레에서 두 번 실수하는 걸 더 부담 가져서 그냥 저희가 외부에서 보고 그냥 수학적으로 쓰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방정식인데 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못하는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교수님 파월의 그 발언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비둘기도 아니고 뭐 매파도 아니고 뭐 매둘기 이런 애칭도 얻고 있는데 지난 하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목표치 2%로 가기 전에 금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또 시장은 환호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CPI나 미국 연준에서 보는 이제 PCE 물가지수도 계속해서 어쨌든 하향 안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모어 데이터라는 게 어디까지 봐야 되겠냐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어가 어디까지라는 거죠. 네, 일단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은 아주 독특하게 변호사 출신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흔히 말해서 유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준의 공식적인 회의록이라든가 그 연준의 어떤 그 회의가 있고 난 뒤에 공식적인 브리핑 같은 경우는 그것도 히스토리컬리하게 역사에 남고 연준에서 그것만 바탕으로 논문 쓰는 전 세계 아마 경제학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발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감 있게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시 한번 재임에 임할 시절에 의회에서 발언하거나 이번에도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은 이건 말 그대로 역사에 남는 아주 그 뭐랄까 그 정형화된 발언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보니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그럴 때마다 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짓자 행보라고 하지만 그분이 공식적인 연준 회의록에 남긴 것과 아니면 그 다음에 공식적인 스피치한 것과 그냥 의회 같은 곳에서 했던 것은 전혀 톤앤 매너가 다르다는 것을 관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어느 게 그분의 진중한 마음에 좀 더 가깝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공식적인 브리핑들이 훨씬 더 그분의 진중한 마음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저는 연준의 금리 기조를 시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기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광폭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김 교수님.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식적인 자리 혹은 FOMC 끝나고 할 때는 명확하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는데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FOMC의 의견을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이 끝나고 하는 말은 어쩔 수는 없이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금통위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회 가서 하는 연설은 개인으로서 하는 연설입니다. 물론 개인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이긴 한데 의장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지 FOMC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FOMC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비둘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똑같은 매지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클라이언트 이렇게 앞에 계시는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의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원, 하원의원들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재선인데
내가 이런 질문했더니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마켓 풀린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자기 선거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약간 맞춰주시는 것도 있는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유도리죠. 예, 그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보수적이든 아니면 뭐 진보적으로 판단을 하든 김홍균 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금통위 결정까지 고려했었을 때에 9월에 미국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 하느니 금리를 또 미국을 확인하고 금리를 내린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시나리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가장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될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 시장 측면에서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 상반기 상승장이 매크로를 무시하고 실적 기반의 M7의 상승이었거든요. 그거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 어떤 나스닥 상장사들 이익이 M7 기업에 몰리면, 특히 엔비디아에 몰리면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 장세로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게 약간 유동성 장세로 약간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최근 CPI 지표가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나스닥이 빠지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이 빠질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증시 호재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장세기 때문에 저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주들을 사야 되는데 주머니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걸 팔고 사야 되는 일종의 롱숏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이제 M7, 그러니까 러셀,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고 시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가속화될 수 있고, 좋은 측면을 말하면 순환매가 되는 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조라는 것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일관적이게 가진 어려울 거고, 중간중간에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돌발 변수가 또 나오면 빅테크 안전자산론이 커지면서 M7이 다시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빠지고, 그게 딱 작년 말에 그랬거든요. 작년 말에 금리가 굉장히 장기 금리가 빨리 내려오게 되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AI와 바이오 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금리가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 얘기가 싹 사라졌거든요. M7 위주로 다시 올라간 장이 나왔고, 그러니까 하반기도 역시 금리 인하의 모습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 말고도 시장이 생각하는 장기금리가, 특히 미국의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4%대인지 아니면 3%대로 확실히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 투자 전략은 만약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다르게 다시 또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간다, 그럼 역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M7 위주로 나스닥 위주로 투자 전략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국내 주식도 기존 주도주들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방향,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3점대를 좀 확연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약간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을 반반 해가지고 순환 매장을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전략이 하반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말고 하반기에 미국에서는 또 빅 이벤트, 정치적 빅 이벤트가 아마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TV 토론회를 마치고 민주당의 바이든, 또 공화당의 트럼프 양쪽의 당선 가능성을 놓고 배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교수님, 미국 분위기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우리가 저를 오전에 벌어졌잖아요. 그 토론회가. 토론회 말씀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보다가 이제 잠깐 보다가 첫 문장에서 실수를 하셨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CNN 앵커들이 보여준 표정. CNN의 지향점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뭐 2% 포인트 정도는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래도 약간 유리했는데 조금 뭐 그 전에 0.5%면 이제 2.5% 포인트 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높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미국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커멘테이터들도, 그러니까 미국 정치만 수십 년 보신 분들인데 이건 진짜로 영어로 uncharted territory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해본 사람이 붙은 것도 흔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바꿀까 말까 이때 와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바꾸는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코로나라는 최소한 저희들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데이터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때 중앙은행이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네. 2차선을 나가야 되는지, 왜냐면 어디에 엑시스인지 모르거든요. GPS가 네. 없으니까. 근데 갔다가 엑시스 없으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보일 때까지 안 한다. 너무 늦게 하면 또 쿵쿵거리는 거죠. 네. 네,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대선도 과연 민주당에서 뭐 매일매일 뭐 시간대별로 어느 하원 의원이 어떻게 한다 이게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과연 그 민주당에서 바꾸던 안 바꾸던 어떤 식으로 그 정치적 담론을 잡아갈 그럴 기회인 건 사실인데, 네. 그걸 잘못했다가는 그냥 위기로 해서 슬라이드 크게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로서도 지금 굉장히 배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많은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돌아섰을 때 주지사가, 그때 대통령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 네.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이 어떤 어드바이스 할지, 결국은 법적으로 본인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위기가 지금 가장 큰 네. 결정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말실수를 2연타로 하면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을 이제 부른다든지 그런 큰 실수를 또 하면서 사태에 대한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박종훈 교수님, 어쨌든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걸 가정하에 두고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걸 대입을 해보면 트럼프 재집권 시 경제와 뭐 주식시장에 다 포함해서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랬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와,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터프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국가 간의 통상이나 무역이나 기술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할 때 우리가 룰로 사용했던 무기들이 있습니다. 관세,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트럼프는 그 전통적인 무기만 가지고 우리를 압박했어요.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어떤 나라에는 곡물 좀 더 사라. 아니면 어떤 나라에는 뭐 우리나라죠. 뭐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부담금을 좀 조정하라. 네. 이런 거였는데, 바이든이 했던 IRA법을 바탕으로 한 이 경제 정책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굉장히 터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다 가지고 들어와. 그리고 물건 만들 때도 중국산 원자재는 쓰면 안 돼. 그리고 어떤 건 뭘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완전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각을 잡고 이 표준을 따라야지만 물건 사준다고 하는 건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비즈니스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적 리더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숫자를 제시하고 그 숫자와 유사한 숫자를 자기가 득하면 그냥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관세 더 부과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얼마를 더 벌어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세 부담이 이쪽 나라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곡물을 더 사주겠다라든가, 하여튼 그 숫자만 만족시켜주면 오히려 오케이를 하는 스타일인데, 바이든은 그게 아니거든요. 딱 계획을 정해놓고 이걸 해야지만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뚜껑을 열고 났더니 바이든은 평생 제가 알기로 외교통이라고 들으셨는데 온화한 인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속에 에너지가 넘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트럼프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하거든요. 지금 나 관세 더 부과할 거고, 나 지금 나토도 가입 탈퇴할 거고, 그리고 아니면 분담금 더 주든가 이런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적 리더십은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숫자만 맞추면 되다 보니 상대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곰 같은 여우냐 여우 같은 곰이냐, 그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첫 번째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채권 금리도 움직였고요, 달러도 움직였고요, 증시도 거기에 반응을 했고요.
그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시장들은 다 움직이고 있는 게 맞죠, 부장님? 네, 대선 토론 직전까지만 해도 리포트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 이렇게 양쪽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토론 이후에는 시장은 아예 원사이드하게 인정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증권사에서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젖잘싸를 할 거냐 아니면 무조건 지는 싸움을 할 거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예측을 더 강하게 하고 배팅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좀 힘을 싣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후보가 바뀐다 하더라도 준비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싸우기 위해서 뭐 예산 문제, 그 선거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정책에 대한 뭐 준비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짧은 상황이라 준비가, 그러니까 시작을 해도 교체가 돼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정치라는 체스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미중과 헤게모니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굉장히, 정치 영향도 있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의 바이든이 되든 뭐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간에 방향 자체는 중국 견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와 전략의 차이가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더 편한 근데 트럼프 2.0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이제 국제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하지만 근데 투자자분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너무 좀 흑백 논리에,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거, 트럼프는 이거, 뭐 예를 들어 친환경은 트럼프는 안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은 어떤 정책 수혜가 거의 100% 본질이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시대 흐름은 유지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결정하면서 뭐 호재와 악재가 움직이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쪽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제 전통 에너지를 간다, 이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예산을 공통적으로 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히려 전기차 쪽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전쟁이라 한다면 제조업 베이스로 움직이는 빅테크 애플이나 테슬라는 오히려 더 지원해줘서 더 중국과 더 잘 싸우게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트럼프의 준비를 하는 게 전략상, 투자 전략상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진일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명확한 어떤 그 태도의 차이, 예를 들어 동맹과 우방국을 중시했던 바이든이라면 1대1 談판을 선호한다라든지 뭐 확실한 비용 청구를 한다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 같아서 이게 우리한테는 득이냐 실이냐를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게 뭐 성격부터 시작해서 정책도 굉장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히 많은 게 우리의 정책에 대한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도, 특히 북한과 했던 거래, 그거는 네. 저희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북한과 그럴 거래를 했던 대통령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미국과 북한의 이 국기가 나란히 있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생소했었죠 당시에.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북한 국기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네, 올림픽 할 때 북한이 참석하면 그때 텔레비 꺼지고, 네, 국기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걸 보니까 정말, 근데 그렇게 북한도 그렇고 주한미군도 그렇고 굉장히 하니까 거래를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이 그걸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문제는 어느 산업, 어느 섹터가 도움될지 그건 모르지만, 이제 그러면 국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국가적으로 그것을 큰 거래, 그리고 거시적 거래를 하는 거죠. 그 거래 중에 트럼프가 원하는 걸 전부 다 하진 못할 거예요. 그럼 그 거래를 하면서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아내는가 할 그런 기회가 거꾸로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은 뭐 지금 하던 대로 쭉 갈 테고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그 증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우리 증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실
빅테크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위 M7이라고 하는 그렇게 잘 나간다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도 사실상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이런 흐름들. 하반기에도 이게 계속할 거냐? 소위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장세가 계속될 거냐? 여기에 대한 견해. 먼저 이건 김홍민 부장님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선택지가 크게 어떤 지수형 투자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M7에 집중된 투자가 있을 거고,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관련 ETF든 간에, 아니면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좀 안 오른 종목들 투자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상반기로 보게 되면 나스닥으로 대변하는 QQQ 같은 ETF와 M7을 이제 갖고 모아놓은 이제 메그스라는 ETF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20%대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상반기에 벌어졌나 했더니 이거는 기술혁명과 고금리라는 이 두 조합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혁명이 일어났는데 고금리다 보니까 이 기술혁명에 투자해서 과실을 취할 수 있는 회사들이 빅테크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투자하고 얘네들이 그걸 과실을 다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가는 이제 실적이 함수인데, 실적 EPS가 그 M7 위주로 S&P 500기업 중에 그 7기업이 다 독차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이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적이 나왔고 그거에서 돈이 몰렸고 주가가 올라간 거다. 근데 그러면 그 조건인 고금리가 바뀌면 그 논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이 김진일 교수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금리의 방향에 맞춰서 투자자가 대응해야 되는데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일 건데 투자자들이 또 너무 성급하게 이제 중소형주하고 빅테크 다 팔아버리고 중소주로 매수했다가 또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를 차근히 보면서 좀 일관적이다 한다면 포트폴리오 변화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M7이 정답인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금리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뭐 올해 상반기 아시겠지만 국장 떠나고 미장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M7도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좀 부침을 겪으면서 이게 꼭지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좀 조정을 받지만 테슬라 주가도 뭐 8% 일이 하루에 급락을 해버린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엑시세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박종훈 교수님 하반기에도 M7 중심의 어떤 증시 이 바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견해 듣겠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도 M7 중심으로 증시는 계속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와는 다르게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라든가 또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불과 2, 3일 만에 굉장히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뭐 젠순왕이 자기 지분 처분한 것 때문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알 수 없는 이유들로 갑자기 폭락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오시고 했는데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아예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서 일정 인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매도를 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장치를 해둘 때는 그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떨어졌을 때 나도 자동적으로 환매를 하도록 설정해 놓는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M7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형태로 매물을 걸어 놓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도 아닌데 과잉으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차트의 흐름을 봤었을 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도 분명 M7 중심으로 달려갈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저도 사실 뭐 보고서 쓰거나 그럴 때 챗 GPT나 이런 거 종종 활용하거든요. 상당히 임계점까지 와서 예전에 인공지능이라는 대세가 왔었을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매년 그 개선 속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7이 그냥 대충 이번에 테마로 잡혔다가 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M7이 달려가냐라고 생각하지는 조금, 제가 좀 그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산업이 임계점 이상으로 빅뱅을 하려면 앞뒤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에서 또는 내 업무에서 다 일상생활에서 쓰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전력도 그만큼 공급해줘야 되고요. 네트워크 환경도 우리나라 정도야 5G지 우리 해외 여행 가시거나 그러면 3G인 국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원활성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전후반적인 인프라가 다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곳곳에서 사용되는 그거는 좀 기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계속해서 5.5%라는 고금리가 이어졌는데도 주식시장은 뜨거웠단 말이죠. 그럼 올 하반기에 실제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내려가는 걸 눈으로 목도를 했었을 때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식 채권이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분자 분모로 오면 분자는 실적이고 분모는 금리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분모가 내려가니까 전체는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게 그거에 끄시면 제일 좋은데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죠. 분모가 움직이고 분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현실에서는 분자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도 그랬지만 금리가 내려가는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온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침체가 와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 빨리 내리는구나 라고 하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생각만큼 호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되는데 그 내려갈 때 어떤 분위기냐. 그래서 경제는 여전히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로 호재로만 작용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아져서 더 큰 위기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가 내린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마다 왜 내렸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항상 평균적으로 좋은 사인이죠. 아까 평균 함정 1시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섹터별로 평균이고요. 지금은 시간별로 평균을 내는 거죠.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네. 물론 좋았을 때가 훨씬 많은데 나빴을 때도 있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고객을 만나시는 부장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주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끝날 때가 돼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 다 궁금하실 거예요. 뭐 미장도 그렇지만 우리 장도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세금적인 면으로 금융투자서 금투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많은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M7을 말씀드린 건 어떤 선택식상으로 조금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안정적이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제 중소형주를 사실 선택하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뭐 지수형보다는 M7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좀 편하다라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M7이 아니라 M5였죠. 테슬라, 애플을 제외하고 M5가 올라갔고 특히 엔비디아가 끌고 갔는데 그와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전력 에너지 쪽이 올라갔고 국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와 연관된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 이어질 거냐? 말씀하신 대로 둔화는 될 것 같습니다. 성장 계속 하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속도는 좀 낮춰진다. 그러면 이거를 치고 나간 차기 주도주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차기 주도주는 약간 이제 애플이 시총 1위를 탈환한 그 장면이 사인이다. 그러면 애플의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는 9월에 과연 AI 디바이스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교체 수요를 이끌면서 오히려 이제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AI PC 쪽에서도 야, AI 무조건 필요해. 일반 사람이 다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디바이스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이제 디바이스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 하반기에는 좀 발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주도권 놓치냐? 아니, 올해까지는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고 애플이 이제 그런 희망회로 상에서 디바이스의 힘을 받아서 뒷심을 좀 발휘할 것 같고 그 다음 힘이 좀 더 길게 보자면 테슬라로 대변되는 이제 에너지와 로봇과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시차를 두고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주영 씨. 예, 저는 뭐 요즘 장세를 후기 유동성 장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뿌려졌어요.
하지만 많은 국가의 기준금리가 0%대에서 5%대 뭐 나름대로 그 수준 높은 선까지 몇 배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뿌려졌던 유동성이 불과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다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시중에 잔존하는 그 자금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갈 곳을 찾을 때 예전 같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망한 섹터라고 불리우는데 자금이 다 몰려지는 경향이 늘 역사상 증시에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게 AI M7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게 올라갔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매출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그럼 이 후기 유동성 장세에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시중에 있었던 유동성 자금, 유동자금이 마저 회수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 증시를 판단하시는 새로운 프레임과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셔야 될 시점이 도래합니다. 그게 아마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새로운 판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제 본격적인 스터디를 그때부터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 계속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께서 항상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경주라는 게 꼭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고요. 경주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